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극한 날씨 앞에서 적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걸로 분석되는데요. 연평균 기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요. 최근 3년 연속 역대 1, 2, 3위에 드는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서면 온도는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요. 특히 가을철 바다는 평년보다 1.4도나 더 뜨거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찾아왔고요. 가뭄과 산불 같은 이례적인 기후현상도 자주 체감했던 한 해였는데요. 올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6개월 전망을 보면요.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초여름 기온이 평년을 웃돌 확률이 60%를 넘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일일 텐데요. 올해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을 기대해보며 1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도입된 지 20년이 된 퇴직연금 수령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 직업 시간에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요.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 또 피부 건강에 탁월한 이 제철 과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이상 많은데요. 주로 과일청을 만들어서 겨울에 차를 즐겨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죠. 전남 고흥군이 전국의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레몬처럼 생겼지만 신맛보다 향이 먼저 떠오르는 이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산지쌀 값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고요. 네, 지난해 밥상 물가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산지 쌀값이 지난해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 수학기 산지 쌀값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뭐 한번 전해드린 것처럼 25% 정도 올랐으니까 상승세가 컸다는 게 뭐 볼 수 있겠는데 사실 2024년도 수학기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해서 18만 4천 원 정도 됐으니까 최근 5년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좀 낮았던 해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농업계 입장에서는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산지 쌀값을 다룬 보도들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산지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밥상 물가 비상이다. 혹은 식당에 가서 밥 한 고기 더 시키는 것도 무섭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또 한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밥 한 고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의 양이 한 100g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산지 쌀값이 지난해 한 18만 원대였을 때도 한 230원 정도, 그리고 올해 23만 원대 정도 되는데 한 280원 정도 됩니다. 네. 계산해 보면은 이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50원 정도 인상된 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정부가 만약에 지키겠다고 약속해 왔던 산지 쌀값이 한 80kg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100g 한 2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수학기하고 따져보면 한 3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밥 한 공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값이 물론은 산지 쌀값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 30원 올랐다고 밥참 물가가 비상이다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좀 큰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산지 쌀값이라는 게 이 미국 종합 처리장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벼를 조정해서 쌀로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가격을 조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아신다면, 그리고 또 이 정도 올랐는데 만약에 식당에서 밥값이 500원, 1000원 이렇게 올랐다, 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고 바로 좀 알아차릴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농식품부에서도 산지 쌀값 상승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낸 것 같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해 수학기의 첫 산지 쌀값 조사치와 마지막 조사치를 비교하면 한 8% 정도 하락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수학기 첫 산지 쌀값 조사치가 10월 5일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12월 25일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10월 5일자부터는 구곡이 아닌 신곡으로 산지 쌀값 조사 대상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곡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본격적인 수확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수요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요. 원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형적인 방식의 사이클을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양국을 시장에 굉장히 또 많이 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톤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경기 현재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 양국을 5만 5천 톤을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풀었고요. 또 가공용으로도 5만 톤을 추가 또 공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합치면 10만 5천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난해 쌀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한 16만 톤 정도, 16만 5천 톤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10만 톤 정도를 시장에 격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보면 실제적으로는 시장 격리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시장에 다시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대여 방식으로 5만 5천 톤을 시장에 공급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갚아야 하는 물량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말씀 좀 드리면은, 이걸 필려간 곳에서 그만큼 물량을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거고요. 정부가 격리하겠다고 한 물량이 한 10만 톤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에 포함되는 물량이라서 격리에 필요한 별도의 매입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2,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비축하는 게 또 이제 공공비축미라는 점도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분석한 자료를 냈는데 농축산물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데이터처가 2025년 자료를 내놨는데요.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1%. 그러니까 연초 계란을 시작으로 해서 밥상 물가 문제가 떠들썩게 된 지난해도 이게 더 낮았다, 이런 겁니다. 사과나 대 같은 과일류나 하우스 작물이나 노지 작물, 그리고 또 수박이나 작기별로 노지 배추나 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하고도 사육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나 질병 영향을 받는 한우나 돼지, 산란기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풍작이나 이게 사육 마리수가 늘면은 가격이 또 상당히 폭락하는 상황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급을 잘 맞추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부가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지작물인 경우에는 사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후나 질병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조절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급 조절 품목을 정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공급량이 부족해질 때 제가 보기에는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즉각 수입을 통해서 가격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에서는 불만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서로의 입장차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되고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이와 관련한 궁금한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상무님. 네, 오래간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그렇죠. 이게 2005년 12월 달에 도입됐으니까 이제 만 20년 넘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59조 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이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찾아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쌓이면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 비중도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금 수령 비중을 보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에는 수령 비율이 한 7.1%밖에 안 됐거든요. 네.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나머지는 다 일시금으로 받고 2023년에는 한 10.4%, 2025년에는 한 13%에서 연금 수령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2년에는 한 41.9%가 연금으로 수령되는 있어요. 전체 그 적립금 규모에서. 네. 그런데 이제 2024년에는 한 57%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제 연금으로 인출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금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냐? 이거 기준을 보면 제가 보니까 금액 기준인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의 계좌당 평균 잔고를 보면 1억 4,69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시금으로 그냥 확 찾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654만 원 정도 돼서 계좌에 금액이 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적인 연금 수령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이제 연금하면 근데 죽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종신 지급 방식의 연금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주로 이제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걸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종신토록 이제 소득이 확보되는 거니까 국민연금과 함께 이런 종신소득원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해 보면 죽을 때까지 소득 끊기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게 금리가 너무 낮고 수명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종신형 연금을 택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작아요. 그렇군요. 그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않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돈이 이렇게 확 묶여버리는 게 좀 부담이 되죠.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상무님
다른 연금 수령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신형 연금이 아니면 이제 내가 돈을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이거 솔직히 셀프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일정 금액을 찾아 쓰면서 이제 연금처럼 수령하는 건데 네. 대표적인 수령 방법으로 이제 기간 지정 방식이 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연금으로 받겠다. 내가 기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딱 정해지면 뭐가 달라지냐? 수익률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수익률이 그렇겠죠. 조금 많이 받을 거고 수익률이 낮으면 이제 좀 적게 받게 네. 되는데 이런 기간 지정 방식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이제 소득 공백이 있을 때 나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 어느 정도 소득 공백이 있다. 나는 5년간 받을래? 10년간 받을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수령하는 게 이제 기간 지정 방식이고 다른 방법은 이제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생각처럼 난 매달 100만 원 필요해. 그럼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를 정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 주기마다 받는 금액들을 딱 정해놓으면 이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으면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네. 수익률이 안 좋으면 조기에 소진돼 버리는 이런 게 있죠.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이런 금액 지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걸 많이 선호하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게. 오, 그런 게 있어요. 수시 인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간 지정 방식이나 금액 지정 방식을 해서 일정한 기초는 닦아놓고 필요하면 더 꺼내 쓸 수 있게끔. 그거 괜찮은데요? 그럼 돈이 더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예. 꺼내 쓰고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안 꺼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런 거죠. 경우는 이제 다른 소득원이 좀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필요한 금액만 이렇게 꺼내 쓰는 예비 자금 형태로 꺼내 쓸 수 있게끔 설정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맞아요. 이 순간 그 공백이 화가 나요. 있는데요. 화가 그죠? 나잖아요. 네. 이 구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방법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는 있어요. 5년이요. 그러니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60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주진 않죠. 1년 당길 어떤 때마다 조건이 연금액이 있어요? 6%씩 감액됩니다. 1년 당길 때마다. 그럼 5년 당기면 30% 정도 연금이 감액이 되는 되니까 거예요? 고민이 생기죠.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되겠네요. 손해가 좀 있으니까 그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이렇게 당겨받는 분들이 맞아요. 당장 소득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면 그렇죠. 이제 당겨받을 수 실제 있겠죠. 조기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근데 손해가 좀 나니까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그죠. 이제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55세 이후 퇴직자는 바로 퇴직연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퇴직연금을 이제 가교연금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다리처럼 연결해 준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활용할 때 이렇게 기간을 지정하거나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55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하자마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냐 연금으로 수령하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은 뭐가 있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 먼저 떼고 남는 돈을 줍니다. 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라는 데다가 퇴직금을 이체를 시켜야 돼요. 이때는 세금을 안 뗍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금은 영원히 안 떼냐 그건 아니고 연금 계좌에서 세금 수령을 할 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세금을 떼는데 그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작게는 30%, 많게는 한 50% 정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어차피 생활비 쓸 거면 일시금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계좌 같은 데 이체시켜 놓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제 세금을 좀 많이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요 방법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방법을 좀 잘 고민해서 선택을 네.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한 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세금을 감면받으니까 연금으로 받겠다 해놓고도 또 가능하면 많이 찾아 쓰고 싶은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서 많이 네.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그러면 한 해 세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네. 일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개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날 계좌에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고 금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그럼 1년 차면 1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일 마이너스 1하면 10이죠. 네. 만약에 퇴직금을 한 3억 원 받았다. 그 받자마자 바로 연금 개시한다 그러면 3억 나누기 10 하면은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 금액의 120%. 그러니까 3,600만 원까지는 첫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듬해 1월 1일 날 시작됩니다. 1월 1일 날 잔고를 어떻게 나누냐? 10일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그 금액의 120% 이런 식으로 해서 9년 차까지 한도를 정해가지고 수령하고 10년 차가 지나면 이제 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찾아 쓰고 싶은 만큼 찾아 쓰시는 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 그때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분들은 연금 수령 연차가 처음 시작하는 해부터 6부터 시작합니다. 오, 그래요. 그럼 수령 한도가 한 2배 정도 늘어나니까 혹시나 이제 연금 개시하기 직전에 계신 분은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네.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느냐, 아니면 내가 연금 받는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넣어놓으면 수령 연차가 좀 더 많이 적용을 받아서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은 한데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3억 원이면 첫해 3,600만 원까지 네네네. 연금 수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천만 원을 꺼냈으면 3,600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한 걸로 봐요. 그럼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고 네. 거기까지는 초과해서 400만 원 수령한 거는 그거는? 세제 감면 없이 그냥 퇴직금 수령할 때랑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식을 또 만들어놨냐 그러면 일일이 그 가입자가 이걸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식을 선택하면 세법상에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맞춰 가지고 연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받으시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한번 내가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맞나요? 일단 아까 제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에서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연금 개시 후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만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11년 차가 넘어가면 40%를 감면해 주고 21년 차부터는 50%를 감면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한 10% 세금 내는 사람이었으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7% 내는 거고요. 11년 차 이후에는 6% 내는 거고 네. 21년 차 이후에는 5%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최소 금액만 찾아 쓰고 네. 11년 차 이후에 많이 찾았으면 세금을 좀 감면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그런가요? 절세가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수령 거죠? 연차를 계산할 때 안 찾았으면 수령 연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찾았어야지 그 해가 1년 차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일단 내가 다른 소득원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연금은 개시할 수 있는 해에 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 금액이라도 한 해에 찾아 쓰셔야 돼요.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이 그냥 10,000원씩 찾아 쓰세요. 1년에 10,000원씩 찾아 쓰다가 연차만 보내는 거죠. 그리고 11년 차 이후 뭐 여유가 되시면 21년 차 이후에 찾아 쓰시게 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적립금이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군요. 근데 이때도 세금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네. 그러면 일시금으로 남은 돈을 찾아 쓰더라도 이거는 연금 수령 한도랑 상관없이 전부 다 연금으로 수령한 걸로 봐줘요.
그럼 세금을 작게 내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금융상품을 상속하는 것 그리고 퇴직연금을 상속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내죠. 퇴직소득세 내고 남는 돈 받잖아요. 네. 그걸 운영할 때 또 금융소득세 15.4% 내잖아요. 사망하게 되면 또 남은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또 15.4% 세금 내고 이렇게 가는데 네. 그냥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 수령하다가 사망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수령한 거로 봐서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이 상속되니까 네. 세후 상속 금액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연금 계좌에 넣어놓고 운용을 하시면서 연금으로 찾아 쓰시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도입된 지 20년이 된 퇴직연금 수령법에 대해서 궁금한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정부 일자리 정책 뭐가 달라졌을까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맞아서 작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책은 뭐가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비전 최입신희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에 일자리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올해 일자리 정책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2026년 일자리 정책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달라라고 하면 네. 돈만 주는 정책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는 취약계층 보호라던가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이런 기본 방향을 잡고 장려금처럼 버틸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지원 정책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네. 2026년부터는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2026년은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네. 해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분이든 상관없이 본인한테 딱 맞는 정책 보너스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큰 보너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그 피부에 와닿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월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그리고 실직했을 때 생명줄인 그 실업급여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우리가 돈 문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네.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030원이었는데요. 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 40시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15만 6,880원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업급여 부분의 수당도 이게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 우리가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이 최저임금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6년 만에 6만 6천 원에서 하루 최대 6만 8,1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가가 워낙 올랐고 생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월 최대 구직급여액을 204만 원까지 올림으로써 구직 기간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가질 수 있게끔 구직자분들한테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겠네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취업준비생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 촉진 수당이 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월 6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와.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요즘 점심값도 10,000원 이하 가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김밥도 8,000원씩 하고 뭐 5,000원씩 하고 이런데 네.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요만큼의
급여 인상이 된 것도 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화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취업하기 워낙 힘들다 하고 특히 청년 취업 일자리가 더 많이 네, 줄어들어서 맞아요.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년의 정의가 우리가 보통 청년하면 30대 전후를 이렇게 보잖아요.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20대는 청년이다. 30대 초반 한두 살까지 보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2026년부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34세 전후까지도 청년 전용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그리고 구직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건 30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청년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여겨볼 정책이 하나 새롭게 생겼는데요. 어떤 거예요? 2026년에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신규 고용 정책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조금 길죠. 네, 기네요. 청년 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네, 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졸업과 퇴사 후에 잠시 쉬고 있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가서 발굴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주고 또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 연계까지 이어주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2026년도에 새로 생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청년 구직자가 직접 고용센터나 위탁 기관을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일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가서 그래요? 네, 심리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네요. 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 참여하는 구직자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분들도 또 많이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일자리 첫걸음 보장 센터가 또 새롭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청년들을 위해서는요. 2026년에 AI 및 미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기회가 많이 확대됩니다. 1만 명 규모의 AI 융복합 인재 양성 과정이 신설이 되고 이공계 성장 트랙 등 신사업 분야의 교육 기회를 확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2026년은 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발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네, 그런 맞습니다. 해가 되겠군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특히 지역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청년 정책의 키워드는 지방시대입니다. 기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기업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막기 위한 정책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 전문가 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을 이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일반 지역, 우대 지역, 특별 지원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이런 특별 지원 지역 예를 들자면 전남의 해남 지역이라던가 네. 이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본인 계좌로 직접 받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본인 계좌로 직접 받는다는 게 너무 좋죠. 기존에는 기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거잖아요.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서울에 가서 우리가 생활비도 좀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내고 하려면 저축하는 돈이 부족한데 그냥 이 지역에서 내가 중소기업에서 취업해서 좀 더 저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가 특별 지역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18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라서 사실상 연봉이 약 360만 원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존 취업할 때 연봉에 플러스 360만 원을 더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2년에 720만 원 인센티브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이 있었는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죠. 네네. 이 청년 도약 계좌가 5년이니까 너무 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불리는데요.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월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2%까지 매칭을 해주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3년을 모으면 원금이 1,8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에서 이자와 지원금을 합쳐서 약 2,200만 원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적금을 월 50만 원 적금을 들면 약 400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번에는 중장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2026년 일자리 정책도 한번 살펴보죠, 대표님. 네, 2026년에는 중장년 지원이 더 세분화됩니다. 예전에는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중장년으로 묶어서 그 세 그룹에 지원을 해줬다라면 이번에는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세분화하는데요. 40대 따로, 50대 따로, 60대 따로 지원 정책이 다릅니다. 네. 먼저 40대 같은 경우는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변화나 조직 재편으로 직무 전환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경력 설계를 하거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이력서 쓰는 법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AI, 신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50대는 아무래도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취업 교육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재취업 서비스가 1,000인 미만 기업에는 의무화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500인 미만, 500인 이상도 1,000인 미만이 1,000인 이상이 아닌 500인 이상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이 재취업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의무화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서 정년 연장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고요. 임금 체계나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를 보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휴직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 등하교 때문에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은 전쟁터죠. 8시부터 9시까지 정말 출근 전쟁인데요. 근무 시간을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주고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보장 제도가 새로 그럼. 생겼으니까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달라진 일자리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유자였습니다. 이유 기사님 유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겨울철 필수 보내주셨고요. 5808님 정답은 유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방송 듣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9165님 정답은 유자차입니다. 저희 고향 남해에서도 유명하죠. 감기 예방에는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7665님 정답 유자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어 두는데요. 그걸로 엄마가 유자차도 해주시고 유자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어 주십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것이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은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곡식이 영글다, 포도가 여물다 같이 영글다와 여물다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